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아이들과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눈도 많이 오고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되는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고등학교 국어 과목일 텐데, 이 국어 과목이 중학교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과연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어떻게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있고, 자, 일단은 내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 내신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2 개편 이후로 나와 있는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죠.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새 교육과정에 의한 내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1학기 때는 공통국어 1을, 그리고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 과목을 수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부터 3학년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을 보통 2학년 혹은 3학년에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를 하시는 편이세요. 대부분은 1학기 때는 문학을 2학년 1학기에 많이 하시고요. 보통 2학기 때 뭐 언어가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을 배치하시는 경우도 있고 독서를 배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로는 제가 봤을 땐 독서가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국어,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내신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신의 어떤 고등국어는 중등국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첫째이신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다르다고 많이 말을 듣긴 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도 중학교 때 굉장히 무난하게 했고, 그리고 선행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놨는데, 뭐 문학의 개념어라든가 아니면 수능 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봤는데 괜찮게 푸는 편이더라, 이렇게 걱정이 좀 덜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위에 누나나 뭐 형이나 언니나 오빠가 있어서 첫째를 좀 한번 보내보신 분들은 이 국어에 대한 좀 공포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뭐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데 확실한 건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중학교에 비해서 일단은 지문의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지문의 양이 많아진다는 게 정해진 범위에서 많아지는 경우도 힘들어요. 예, 정해진 범위에서 많아지는 경우도 힘든데, 예를 들면 영동 같은 학교들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힘든데, 문제는 또 그렇게 범위 자체를 많이 주시지 않는데 외부 지문으로 전혀 뭐 수업 시간에 진행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예고된 적도 없었던 지문들을 같이 그냥 병행해서 내신에서 갑자기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었던 학교들도 외부 지문을 막 쓰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학교의 이건 특성마다 좀 달라요. 뭐 중동 같은 학교는 외부 지문을 원래 선생님들께서 나는 아무에게도 수업하지 않았으니까 공평해 이러면서 그냥 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작품과 연계되어 있는 외부 지문을 한 개, 두 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향이 원래 안 그렇던 학교들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학교들로 다 점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 지문이 그냥 나온다. 수업 시간에 뭐 다루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교과 과정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2015 개정에 비해서 2022 개정이 교과서는 2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 2학기로 2권으로 늘어나서 교과서의 분량 자체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문학 작품 수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출제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출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품의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냈던 거를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나마 올해는 첫 번째 해니까 그게 덜 하셨지만 이제 해를 거듭해서 올라갈수록 작년에 썼던 거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추출해 내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지문도 사용하시겠지만 그것과 연계된 수업하지 않은 외부 지문을 이제 이른바 수능형이라고 하죠. 수능형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점점 많이 쓰시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도 벌써 많이 쓰셨거든요. 작품 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은 점점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로.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든 문학 지문을 선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너무 유명한 작품은 또 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걸 선행을 했고 어떤 친구는 안 했기 때문에 유불리라는 또 이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짜 낯선 작품들을 막 골라서 쓰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선행이 내가 이 작품을 공부해서 이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내가 이런 여러 작품들을 다양하게 독해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내가 훈련을 해서 내가 낯선 지문이 나와도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풀 수 있어 라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부 문학 지문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난관이 하나 있는데, 문학이 아닌 연계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영역이라고 흔히 말하죠. 철학 지문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엔 기사문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가상의 대화문, 이건 이제 화법에서 변형된 영역인데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한마디로 읽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게 1학년 학생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지역의 특성상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선행을 해요. 이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문학 뭐 수능 문제도 풀어보고 선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내신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학교 내신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만큼 그렇게 치열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통과는 해야 되니까 달달달달 외워요. 뭐 시점이 어쩌고, 1인칭이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시상이 뭐고, 그 다음에 뭐 반어법이 뭐 달달달 외우는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그런 문학적 용어를 아무래도 중요하게 학습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용어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고요. 또 시험도 용어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되면, 요게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용어, 개념어 같은 거 제가 예시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들어놨는데 중학교 땐 그냥 이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면 기본값이 뭐 작품 밖 서술자 혹은 작품 내 특정 인물의 시점 아니면 뭐 초점 화자의 입을 빌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개념어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만 본 경우에는 개념어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정확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문이 달라지거나 내가 내신에서 이렇게 외워서 학습한 이 문학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를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개념어를 당연히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물어보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개념어에 해당하는 이 작품 속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여러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게 되면 선지가 길어지겠죠. 선택지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 뭐 맨날 하는 말이 이제 그 문해력이 떨어진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사람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문제의 선택지의 문해력은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익숙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여러 가지 심어놔서 그 여러 가지 심겨진 정보를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적용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앞에 있는 부분의 정보를 내가 찾아가지고 힘들게 정보 파악을 했는데 두 번째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단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 왼쪽이 이제 중학교에서 보통 많이 출제하시는 방식의 기출 문제입니다. 보면 뭐 시적 화자, 역설적 표현, 그리고 명령형 어미 이런 식으로 이 문학적 개념어를 배운 대로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게 뭐 시험이 뭐 무성의하게 출제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이걸 학습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할 때는 A라는 작품을 달달달 외우는 거죠.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어, 의지야, 뭐 아니면 시적 화자가 있어, 뭐 없어, 청자가 어떻게 했어, 달달 외웠다가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는 거지 하고 풀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기출문제 중에 제가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예시예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너무 감사한데. 자, 가장 쉬운 예시조차도 확실히 길어졌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비교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 보통 이렇게 공통점을 찾는 문항, 그리고 여러 작품들, 두세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수능을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시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의 수능형 선지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만 내가 공부하고 그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쓰는 말투도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긴 그냥 명령형 어미 이랬다면 여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이렇게 말이 아예 다른 표현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1번 같은 이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게 사실은 대화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대화체라고 배우던 것을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 당연히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응용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이건 다른 말이에요. 네, 다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배웠었던 여러 문학적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선지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방학 때 좀 선행을 해서 경험을 해두어야지 고등학교에 내신의 문제를 풀 때 내가 공부를 한 것을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신에서 막 문제를 많이 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문학 파트에서는 이렇게 선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A, B, C, D, E. 저도 작년에 그 A 등급 친구들만 성적표를 받아서 입반을 시켰었어요. 심지어 테스트도 봤습니다. 테스트도 봤는데 제가 테스트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A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학습 의욕이나 학습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일 테니까 A로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는 그걸 안 합니다. 왜냐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국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만의 특정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요거랑 상관없이 A를 쭉 봤던 친구조차도 고등학교에 와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율이 학교 입장에서도 A를 너무 안 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딱 조사를 해봤더니 한 A가 대부분 학교들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를 전후한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다르죠. 그나마 9등급에서 늘어난 게 10%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4명에서 1명으로 주는 거죠. 4명당 1명.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예전에 차라리 9등급일 때 나왔어요. 9등급일 땐 2등급도 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 내가 못 받았어도 내가 요번에 2 받았으니까 다음에 1 받으면 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2등급이 학습 의욕의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5등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1등급이 안 나오면 이게 확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좀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좀 독한 마음으로 국어를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위해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한 지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학에서 외부 지문을 사용하는 건 그냥 대세입니다. 내신에. 교과 과정 자체,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만으로 출제를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을 쓰시되 아예 처음부터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시고 그냥 외부 이제 첨부 어떤 자료 같은 걸로 프린트물 같은 걸로 수업을 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올해 좀 놀란 게 뭐냐면 전혀 그런 걸 안 좋아하시던 학교들조차도 외부 지문을 이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으신 것들을 아예 내신에 막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되는 좀 현상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문에 내가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지문을 분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좀 그런 경험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통 독해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독해력을 2가지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독해력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독해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독해 속도 그리고 지문 독해 이 2가지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은 내신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이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문제 독해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문항 독해를 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 중에 특성 중에 하나는 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보기 유형의 문제도 수능 유형을 많이 이제 모방해서 출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지문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외부 자료,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것들, 그리고 비문학 자료 이런 거랑 연계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계 추론 사고 능력 요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내신의 경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내년까지 지금 2학년들이 3학년 올라가면 보게 되는 유형이고요. 지금 현재 1학년부터가 이제 오른쪽의 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항의 개수는 동일하고요. 구성도 아마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게 맞습니다. 어차피 뭐 선택 과목이라고 했던 것이 기존에 이제 언어와 매체, 문법이냐 아니면 화작이냐 이 두 가지 영역이었었는데, 결국 그게 선택이 아니라 모두 종합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상세 구성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화법이라고 하면 화법과 장문이라고 그래서 아예 화법과 장문, 뭐 대화문이나 이런 주로 뭐 토론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1번에서 10번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11번에서 15번까지가 문법이 있었고요. 이건 지금 수능 유형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로 풀고 있었던 45문항 유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한마디로 문법이 화법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문법 문제가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법 문제가 현재 5문항에서 4문항이 됐으면 줄어든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4문항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독서만 따지면 11번부터 23번이지만 결국 독서와 장문이라는 또 다른 영역이 생기면서 결국 독서의 문항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엄청나게 독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아이들이 기존에 그 수능 문제를 풀 때 가장 빨리 풀고 해치워버리는 영역이 독서론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글과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지문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짧고 안 읽어도 되는 것들도 많고 부분 정보만 갖고 찾아야 되는 그런 뭐 문제들도 많아서 사실 거의 읽지 않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시간 세이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수능에 있어서도.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특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게 문학과 비문학의 융합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기존에도 문학 문제에 보기 유형은 있었고 보기 유형의 문항이 항상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그리고 보기 유형은 독서에서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독서 영역은 독서 영역끼리의 보기였고요. 수능에서. 그리고 문학은 문학만의 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이 작품과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작품과 관련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융합형이라는 게 새로 나와서 지금 올해 이 바뀌는 수능에 대한 예비 문항이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문학인데 보기는 비문학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 가지 영역을 섞어서 이 독해력과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영역이 섞이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정보를 서로 융합해서 연계해서 판단하는 능력까지 물어보는 그런 것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수능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신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뀌는 수능 유형은 더 내신과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차피 외부 지문은 다 나오죠. 문학에서. 그리고 보기도 예전에는 그나마 내신에서만 뭐 기사문이라든가 철학 이런 걸 문학 지문하고 섞어서 냈는데 이제는 수능에서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융합형 문항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외부 지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독해 능력,
그리고 문학 개념어. 선지는 여전히 깁니다. 그래서 선지는 제가 봤을 때 짧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짧은 선지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암기형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문학의 선지도 점점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선지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보기 문항이 문학, 비문학 영역을 서로 초월해서 왔다 갔다 넘나들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외부 지문에 대한,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영역에 대한 연계 추론 능력, 이게 동일하게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으면 내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일단은 1학년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모든 공통국어 과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일단 아무리 문법을 안 하는 학교도 음운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 이 파트는 무조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파트만 하시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운 변동하고 문법 요소를 우리 아이 많이 해놨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도 기본적인 용어의 이해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구성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음운 변동은 정말 음운 파트거든요. 그런데 문법 요소는 높임법 아니면 뭐 사동 피동 뭐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뭐 시제 이런 파트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영역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운은 음운이고 음운 다음에 단어라는 게 있고 단어 다음에 문장이 있고 문장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갭이 있다 보니까 문법 요소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힘든 게 그 앞에 다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용어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문법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내신에 들어갔을 때 조금 학교 수업도 듣기가 편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교과서 안에 있는 이 범위만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교과서 안에 플러스 알파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은 점점 외부 지문을 쓰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 종류의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 안에 있는 필수적인 작품들 그리고 거기 나온 작가들의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다양한 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적용하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 내려놓을 수가 없죠. 제가 당장은 사실 지금 예비고1인 상황에서는 수능이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신에 있어서도 독해력이 중요하지만 수능에 있어서의 독해력은 말도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네, 올해 그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그 표점이 147점이라서 지금 수학을 만점을 받은 친구들하고 갭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한 영역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어가 그러면 올해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원래는 예전에는 막 너무 어렵게 내고 그러면 막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문제 잘못 냈다. 그리고 막 평가원장 교체해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이거는 적절한 정도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였다. 우린 킬러 문항도 없었고 적절히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이 충분히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이 추세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의 난이도가 낮아질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독해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아이가 혼자서도 뭐 물론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은 이 독서 지문에 대한 훈련이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수능까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3학년 수능까지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마지막에 결국 발목을 잡는 건 비문학 독서예요. 그리고 올해도 국어 이 불수능에서 전체 난이도 1번부터 10번, 그러니까 순위로 따졌을 때 12건 안에 있었던 이 영역은 문학은 없었습니다. 엄매 세문항, 나머지 7문항은 전부 다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독해력을 갖춘 친구들이 그만큼 점점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서 지문에 대한 독해 훈련,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문형 선지를 위한 독해 훈련, 그리고 보기형 문항을 위한 사고 추론 훈련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단과 수업에 나온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원래 그 이전에는 조미선 국어학원이라고 이 근처에 있는 그 팀 수업을 많이 하는 최상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수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올해 이제 다원에 나와서 단과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PPT를 보면 막 이제 뭐 학교 이력, 뭐 경력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 동네에서 수업하신 선생님들 중에 실력을 안 갖추신 선생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제 수업의 특징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내신하고 수능을 팀 수업을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능 수업을 하는 것과 내신 수업을 하는 것에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능을 굉장히 잘 보는데 우리 아이는 내신을 못 봐요. 그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동네 특징입니다. 이 동네가 워낙 내신에 대해서 하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내신이 덜 나오죠. 그런데 확실한 건 내신 성적이 올랐는데 수능 성적이 올라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올랐는데 내신 성적이 따라서 오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성적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두 가지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겨울방학 시점은 아이들한테 그런 학습 태도나 아니면 학습 방법을 알려주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교재는 대부분 이제 강남의 내신 문제, 아무래도 이 동네 선생님들께서 난이도 높은 문항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학력평가라고 하죠. 1, 2학년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주요 이 저자들의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매 시간 이제 그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가 확인하는 테스트를 치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전체를 따져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복습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숙제는 열심히 하겠죠. 물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의 기준이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반 친구들이 항상 시험 끝나고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반에 금기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억울입니다. 억울하지 않다. 어떤 친구가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아니야. 선생님 봤을 때 너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을 때 이게 내 능력의 한계인가 이래서 좌절과 슬픔을 느끼는 건데 너는 열심히 한 적이 없으니 좌절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요번에 올해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을 봤는데 선생님 이제 수업에 대한 이 후기에 욕만 안 하고 팩트로 뼈를 때린다. 요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를 봐서 이 친구가 그 전 시간에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숙제는 잘해왔다고 하는데 진짜 잘한 게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믿지만 이제 문제는 답지를 막 안 주고 싶은데 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 주면 또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자,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막 숙제를 했는데 막 답을 당장 알아야겠는데 막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왜 답지를 안 줘서 그러면 또 일주일 지나면 자기는 풀었던 게 다 잊혀진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기는 줍니다. 대신 거기다 오답을 해오라고 하죠. 근데 오답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본인들은 항상 열심히 했다고 하죠. 어떨 때 보면 참 귀엽기도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과제에 고난이도 모의고사 과제를 겨울방학 때 좀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수업을 대비하는 지금의 시점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은 주간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고등학교 수능형 공부가 가장 내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마 여기저기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본인이 푼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국어의 전부라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문항들로 좀 매운맛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매운맛을 느껴야 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해놓은 게 다행이구나. 내가 했던 것보단 그래도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의 기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와 이제 문항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실어뒀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도 보면 뭐가 많이 쓰여져 있죠. 제가 아이들 보통 내신 보고 아니면 뭐 수능 공부시키고 이럴 때 이런 식의 문항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풀어봤자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난이도 문항들을 많이 풀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기 유형의 문항들을 많이 숙제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적 특징.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애들이 즐겁을 합니다. 뭔 놈의 구멍이 저렇게 많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분 점수 있나요? 왜냐하면 부분 점수까지 합쳐야지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방학 때는 8주차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너무 뭔가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온갖 걸 다 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문학하고 문법이죠. 아무래도 문학하고 문법이 주가 되고요. 이제 독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과제를 주고 그걸로 해오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원래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보다 조금 적게 오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원래 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사실 더 마음이 편하기는 했어요.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아이들과 또 제가 인연이 돼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3학년 수능 본 친구들이 수능을 아주 잘 봐서 정말 행복한 이제 이 연말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저랑 대부분 1학년 때부터 수업을 했던 친구예요. 더 빠르게는 예비 고1부터 수업을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걸 잘 이어가는 건 선생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학생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좀 겨울방학이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좀 알찬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